5년만 기다려. 와이프랑 이혼하고 너랑 재혼할 거니까. 1994년 한 여자가 이 약속 하나만 믿고 끔찍한 비밀의 공범이 되었습니다. 서울대 교수와 그의 내연녀. 10년 넘게 은밀히 이어온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수의 아내가 모든 것을 알아버렸습니다. 저 여자가 입을 열면 나는 끝이야. 저 여자가 사라져야 우리가 살아. 그리고 1994년 8월의 어느 무더운 밤, 아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휴대전화도 없고 CCTV도 드물던 시절이었습니다. 경찰은 우울증을 앓던 아내의 단순 가출로 결론 내렸고 수사는 2주 만에 종결되었습니다. 아무도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서울대 교수를 의심하지 않았죠. 단 한 사람, 아내의 동생만 빼고요. 그러던 2005년 봄 경기도 광주의 한 폐농가 철거 현장에서 굴삭기가 멈춰 섰습니다. 삼날이 뒤집어 놓은 흙 사이로 드러난 것은 11년간 차가운 땅 속에 묻혀있던 한 여자의 유골이었습니다. 11년간 두 사람의 완벽했던 비밀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을 경악시킨 엘리트 교수에 가면 속 진실. 그날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2005년 4월 12일 경기도 광주시 외곽의 한 폐농가 철거 현장. 나른한 봄볕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무성하게 자란 잡풀 사이로 드러난 흙더미에는 묘한 한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쿠구궁, 굉음을 내며 움직이던 굴삭기가 갑자기 뚝 멈춰 섰습니다. 기사 박종구가 레버를 당기려던 손을 허공에 멈춘 채 흙먼지가 가라앉는 구덩이 안을 뚫어지게 바라봤죠. 저게 뭐야? 삼날이 뒤집어 놓은 검붉은 흙 사이로 희끄무레한 무언가가 비죽이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박종구가 운전석 문을 벌컥 열고 뛰어내렸습니다. 흙더미 앞에 쪼그려 앉은 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죠. 처음에는 고라니 뼈인가 싶어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흙을 조심스레 걷어내자 사람의 5손가락 뼈가 앙상하게 드러났습니다. 으악! 소장님, 여기 좀 와보쇼. 빨리. 현장 소장이 안전모를 벗어들고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박종구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본 소장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두 사람은 흙더미 위로 드러난 참혹한 흔적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마른 침만 삼켰죠. 30분 뒤 적막하던 폐농가 입구로 경찰차 세대가 사이렌을 끄고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광주경찰서 강력반 오정수 반장이 차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하여간 조용할 날이 없어, 조용할 날이. 올해 54살 정년퇴직을 고작 1년 앞둔 그의 얼굴에는 세월이 파놓은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그는 습관처럼 주머니를 뒤적이다가 현장의 분위기를 감지하고는 빈손을 꺼냈습니다. 국과수 요원들이 하얀 가운을 입고 흙 속에 파묻힌 유골을 조심스럽게 수습하고 있었습니다. 오정수 반장이 폴리스라인을 넘어 현장 책임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뭐가 좀 나왔습니까? 책임자가 투명한 증거물 봉투 2개를 들어 보였습니다. 봉투 안에는 흙투성이가 된 물건들이 담겨 있었죠. 유골하고 같이 수습된 겁니다. 부식된 여자 손목시계하고 플라스틱 머리핀입니다. 오정수 반장이 장갑을 낀 손으로 봉투를 건네받았습니다. 시계는 흙과 녹에 뒤덮여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뒷면의 각인은 닦아내자 희미하게나마 글씨가 보였죠. 오정수 반장이 눈을 가늘게 뜨고 각인을 읽어내렸습니다. K, S, Y, 1984, 84년생이라는 이야기인가? 아니면 기념일? 그의 눈매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단순한 무연고 변사체가 아님을 직감한 것이죠. 그때 흙을 털어내던 국과수 요원이 다가와 보고했습니다. 반장님, 유골 상태랑 토양 퇴적층을 봤을 때 매장된 지 꽤 오래됐습니다. 얼마나? 최소 10년 반, 길게는 1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오정수 반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뒤따라온 막내 형사 이준혁을 돌아봤습니다. 이 형사, 예, 반장님. 93년에서 95년 사이 경기 남부 지역 실종자 명단 싹 다 긁어와. 여자가 우선이고 이니셜 K, S, Y 맞춰봐. 이준혁 형사가 수첩을 꺼내 빠르게 휘갈겨 썼습니다. 그의 눈이 빠릿빠릿하게 움직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광주경찰서 강력반 사무실에는 눅눅한 종이 냄새가 가득 찼습니다. 이준혁 형사가 먼지 쌓인 낡은 서류철 하나를 들고 오정수 반장의 책상 앞에 섰죠. 반장님 찾았습니다. 1994년 8월 15일자 실종 신고입니다. 오정수 반장이 서류철을 낚아채듯 받아 펼쳤습니다. 신고자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장현태, 당시 52살. 실종자는 그의 아내 김순영, 당시 48살이었습니다. 담당 형사 의견이 단순 가출로 추정, 내사 종결. 오정수 반장의 시선이 실종자 인적 사항에 머물렀습니다. 이름 김순영, 이니셜 K, S, Y. 그가 증거물 봉투에 담긴 시계 사진을 서류 옆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이니셜은 맞는데 1984년도는 태어난 연도가 아니네. 그럼 뭐지? 오정수 반장이 서류 한 장을 넘기며 이준혁 형사를 불렀습니다. 이 형사, 김순영 씨 가족관계 확인해봐. 남편 말고 친정 쪽으로. 이미 확인해뒀습니다. 여동생 김순자 씨가 인천에 거주 중입니다. 전화 연결해. 이준혁 형사가 건넨 수화기를 받아든 오정수 반장이 숨을 골랐습니다. 뚜루루, 뚜루루. 신호음이 3번 울리자 건조한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김순자 씨 되십니까? 여기는 광주경찰서 강력반 오정수 반장입니다. 언니분 김순영 씨 일로 연락드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놀라거나 당황하는 기색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기이한 정적이었죠. 잠시 후 낮게 깔린 목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넘어왔습니다. 드디어 찾으셨군요. 오정수 반장의 미간이 꿈틀했습니다. 11년 만에 실종된 언니의 소식을 들은 동생의 반응치고는 지나치게 차분했습니다. 김순자 씨 확인이 필요하니 서로 좀 와주셔야겠습니다. 경찰서로 직접 가겠습니다. 아니, 저기 김순자 씨. 뚜둑. 여자는 할 말만 남긴 채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오정수 반장이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혀를 찼습니다. 이거 봐라. 반응이 왜 이래? 옆에서 눈치를 보던 이준혁 형사가 물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많이 놀라신 것 같습니까? 아니, 마치 전화가 올 줄 알았다는 투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오정수 반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제 자리를 찾아 돌아가기 시작했죠. 그가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1994년 당시 수사 기록을 집어들었습니다. 담당 형사가 박재호, 아, 재호 선배님이구나. 오정수 반장이 휴대폰을 꺼내 박재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가기도 전에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아, 선배님. 접니다. 오정수. 오 반장. 웬일이야, 바쁜 양반이. 1994년 김순영 실종 사건 기억하십니까? 서울대 교수 부인 말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헛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기억나지. 그 깐깐했던 양반. 왜 시신이라도 나왔어? 예. 광주 폐농가 땅속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선배님, 당시 남편분에 대해서는 혹시 미심쩍은 부분 없으셨습니까? 수사 과정에서 놓친 게 있나 해서요. 박재호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곤란한 듯 대답했습니다. 말도 마. 남편이 워낙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라 함부로 건들 수가 없었어. 알리바이도 확실했고, 그럼 뭐 수상한 점은 없었습니까? 처제라는 여자가 아주 악을 쓰면서 매달렸지. 형부가 범인이라고. 근데 증거가 없었어.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으니 가출로 덮을 수밖에. 전화를 끄는 오정수 반장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이준혁 형사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이 형사. 예, 반장님. 시신 나온 폐농가 등기부 등본 떼봐. 그리고 1994년 당시에 그 주변 땅 주인들이 누구였는지 싹 다 뒤져. 이준혁 형사가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사무실에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1시간 뒤 이준혁 형사가 출력된 종이를 들고 달려왔습니다. 반장님, 이거 보십시오. 뭔데? 시신이 발견된 폐농가는 상속 문제로 18년 동안 빈집이었습니다. 주인이 없었죠. 이준혁 형사가 종이의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 필지, 농가랑 붙어 있는 야산이 1994년 당시 남편 장현태 명의였습니다. 오정수 반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그리고 실종 신고 2달 뒤인 10월에 금매로 팔아치웠습니다. 시세보다 훨씬 싼 값에요. 오정수 반장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주먹을 꽉 쥔 그의 손등에 힘줄이 붉어져 나왔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만약 내 생각이 맞다면 자기 땅 바로 옆 빈집 마당에 마누라를 묻어놓고 보란 듯이 땅을 팔아치웠다는 소린데. 오정수 반장이 차가운 눈빛으로 창밖을 노려보며 덧붙였습니다. 냄새가 나. 아주 구린내가 진동을 해. 소름 끼칩니다. 진짜. 우연치고는 너무 딱딱 맞지 않습니까? 11년이야. 11년 동안 그 여자가 거기서 썩어가고 있었던 거야. 다음 날 오후 김순자가 경찰서 강력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검은색 정장 차림의 그녀는 53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꼿꼿한 자세였습니다. 하지만 눈가에는 씻을 수 없는 피로와 도끼가 서려 있었죠. 형사님,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 DNA 대조를 위한 절차를 마친 김순자가 들고 온 가방에서 두툼한 누런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탁 하고 책상 위에 놓이는 봉투 소리가 무겁게 울렸습니다. 11년 동안 제가 모아온 것들입니다. 오정수 반장이 봉투와 김순자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봉투 겉면은 손때가 타서 반질반질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언니가 사라지기 전에 남긴 편지, 사진, 그리고 그 사람이 했던 말들을 제가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한 노트입니다. 오정수 반장이 봉투 속을 들여다봤습니다. 빛바랜 사진들과 깨알같이 글씨가 적힌 수첩들이 가득 들어차 있었죠. 이런 중요한 걸 왜 여태 경찰에 제출하지 않고 갖고 계셨습니까? 김순자가 오정수 반장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은 원망과 불신, 그리고 마지막 기대가 뒤섞인 복잡한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제 말을 안 믿어줬으니까요. 그 잘난 교수 말을 믿지, 미친 여자 취급받던 제 말을 누가 들어줬겠습니까? 김순자가 떨리는 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시신이 나왔으니 반장님은 믿어주실 겁니까?
오정수 반장이 봉투를 집어들어 가슴 쪽으로 당겼습니다. 묵직한 무게감이 손끝에 전해졌죠. 그는 김순자의 눈을 피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다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2005년 4월 14일 광주경찰서 강력반 사무실. 오정수 반장이 김순자가 건네고 간 낡은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털썩 쏟아냈습니다. 11년의 세월을 머금은 편지와 빛바랜 사진들이 우수수 떨어져 내렸죠. 오정수 반장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편지를 집어들고 돋보기를 들이댔습니다. 순자야,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걸 알았다. 이혼하려 한다. 무슨 일이 생기면 이 편지를 경찰에 전해다오. 옆에서 목을 빼고 있던 이 형사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세상에, 언니분이 직접 쓴 겁니까? 죽음을 예감한 사람처럼 비장한데요. 그러게 말이다. 1994년 7월 28일 실종 보름 전이야. 오정수 반장이 무심코 편지 봉투를 뒤집자 뒷면 구석에 연필로 급하게 휘갈겨 쓴 전화번호가 보였습니다. 이 880으로 시작하는 번호였죠. 이 형사, 이거 봐라. 2에 880이면 서울 관악구 쪽 아니냐? 맞습니다. 서울대 근처 국번인데요. 당장 추적해. 1994년 당시에 누가 쓰던 번호인지. 이 형사가 사무실을 뛰쳐나가자 오정수 반장은 흩어진 사진들을 하나씩 집어들었습니다. 대부분 김순영의 독사진이었지만 유독 한 장의 사진이 오정수 반장의 시선을 붙들었죠. 어느 허름한 식당 안 남편 장현태와 앳된 젊은 여자가 나란히 앉아 밥을 먹는 모습이었습니다. 오정수 반장이 사진 뒷면을 확인했습니다. 7월 20일 을지로 이 여자는 또 누구야? 오후가 되자 김순자가 다시 조사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녀는 어제보다 더 퀭한 얼굴로 조사실 의자에 힘없이 앉아 있었죠. 오정수 반장이 사진을 주머니에 넣으며 물었습니다. 김순자 씨, 언니분과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언제입니까? 1994년 8월 2일입니다. 언니가 다급하게 전화해서는 형부한테 이혼 서류 내밀었다고 했습니다. 남편 반응은요? 노발대발했답니다. 절대 안 된다고요. 그러면서 언니가 그랬습니다.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안방 책상 서랍을 꼭 확인하라고. 김순자가 입술을 꽉 깨물며 말을 이었습니다. 거기에 증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서랍 확인하셨습니까? 형부가 문전박대했습니다. 남의 집 살림에 손대지 말라고요. 경찰에도 신고했지만 가정불화라고 무시당했습니다. 오정수 반장이 펜을 놓고 김순자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증거물 봉투에서 시계 사진을 꺼내 김순자 앞에 내밀었습니다. 김순자 씨, 이 시계 혹시 아십니까? 유골과 함께 발견됐습니다. 김순자가 사진을 들여다보다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언니 시계예요. 형부가 결혼 10주년 때 선물한 시계예요. 뒷면에 K, S, Y 1984라고 새겨져 있던데 1984년이 뭡니까? 1974년에 결혼했으니까 1984년이 딱 10주년이었죠. 형부가 직접 각인까지 새겨서 줬다면서 언니가 그렇게 좋아했는데. 김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시계를 차고 묻혀 있었다니, 그것도 그 인간이 준 선물을 끼고. 근데 11년 동안 장현태 씨를 의심한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실종 신고를 열흘이나 늦게 했습니다. 형부는 경찰한테 언니가 부부 싸움하고 친정에 갔을 거라고 둘러댔죠. 그게 거짓말이었습니까? 그때 우리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시고 안 계셨습니다. 깔 친정이 없는데 친정에 갔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김순자가 억울함에 북받친 듯 가슴을 쳤습니다.
형부는 서울대 교수였고 저는 식당 아줌마였습니다. 경찰은 제 말 따위는 듣지도 않았습니다. 오정수 반장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제가 끝까지 파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정수 반장과 이 형사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낡은 아파트 단지로 향했습니다. 장현태 교수가 1994년 당시에 살았던 곳이었죠. 경비실 앞에는 낡은 의자에 앉아 졸고 있는 노인이 보였습니다. 오정수 반장이 다가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어르신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78살의 황 씨는 이 아파트의 터주대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오정수 반장이 장현태 교수의 이름을 꺼내자 황 씨의 눈이 번쩍 뜨였죠. 장 교수? 알지. 그 경제학과 교수 양반. 마누라 도망갔다고 소문난 집 아니요. 그때 기억나는 거 있으십니까? 8월 즈음에요. 그게 8월 초였을 거야. 그 집에서 밤늦게 전쟁 난 것처럼 소리가 났어. 물건 집어던지고 여자가 악를 쓰고. 오정수 반장이 수첩을 꺼내 빠르게 받아 적었습니다. 그 뒤로 부인을 보신 적 있습니까? 못 봤어. 그날 밤 난리 굿이 나고 나서 그 집 부인 그림자도 못 봤지. 내가 그때 경찰한테도 얘기했는데 부부싸움은 개도 안 말린다면서 그냥 가더라고. 오정수 반장과 이 형사가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차로 돌아온 이 형사가 서류철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반장님, 장현태 교수 1994년 근무 기록 확인했습니다. 뭐 나왔어? 8월 5일부터 12일까지 개인 사유로 일주일 휴가를 냈습니다. 오정수 반장이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경찰 조서에는 아내 가출 후에도 평소처럼 출근했다고 진술했어. 알리바이가 뻥 뚫렸구만. 일주일이면 흔적 지우기에 충분한 시간이죠. 그때 오정수 반장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국과수였습니다. 예, 오정수입니다. 결과 나왔습니까?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를 듣는 오정수 반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유골의 DNA가 김순영 본인과 일치한다는 통보였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이 형사가 출력물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반장님, 편지 봉투 전화번호 확인됐습니다. 어딘데? 1994년 당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대학원 조교실 내선 번호였습니다. 오정수 반장이 사진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장현태 옆에서 웃고 있는 젊은 여자와 조교실 번호. 퍼즐 조각이 딱딱 맞아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죠. 이 형사, 당장 94년도 조교 명단이랑 사진 확보해. 알겠습니다. 오정수 반장이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톡톡 치며 중얼거렸습니다. 11년 전 그 뜨거웠던 여름에 네가 거기 있었구나. 2005년 4월 16일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행정실. 오정수 반장이 먼지가 뽀얗게 앉은 칸막이 너머로 경찰 신분증을 들이밀었습니다.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1994년 당시 경제학과 조교 명단 좀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직원이 난감한 표정으로 안경을 추어 올렸습니다. 11년 전 자료를요? 창고에 처박혀 있을 텐데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10분 뒤 행정직원이 곰팡내 나는 낡은 서류철 하나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여기 있네요. 94년도 인사 기록입니다. 오정수 반장이 서류철을 받아들고 거친 손길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수많은 이름들 사이에서 오정수 반장의 시선이 딱 한 곳에 멈췄습니다. 박정희, 1960년생, 당시 34세. 오정수 반장이 옆에 서 있던 이 형사의 옆구리를 툭 쳤습니다. 이 형사, 이 여자다.
이 사람 이력 싹 다 털어봐. 이 형사가 재빠르게 수첩을 꺼내 이름을 받아 적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2시간 뒤 강력반 사무실. 이 형사가 갓 뽑은 따끈따끈한 출력물을 들고 오정수 반장의 책상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반장님, 이거 아주 흥미롭습니다. 뭐가? 박정희, 1986년에 대학원 입학하면서 조교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박사과정 수료 후에도 강사 자리 하나 못 얻고 장현태 교수 전담 연구조교로만 1996년까지 학교에 남아 있었습니다. 오정수 반장이 출력물을 훑어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10년이라 조교가 한 교수 밑에 10년씩이나 붙어 있는 게 정상인가? 흔한 경우는 아니죠. 보통은 박사 따면 나가거나 다른 길 찾으니까요. 오정수 반장이 증거물 봉투에서 을지로 식당 사진을 꺼내 박정희의 학적부 증명사진 옆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10년의 세월 차이는 있었지만 갸름한 턱선과 날카로운 눈매는 누가 봐도 동일 인물이었습니다. 같은 사람이야. 김순영 씨가 미행해서 찍은 그 여자. 소름 돋네요. 남편 학교 조교라니. 오정수 반장이 전화기를 들어 김순자에게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신호가 몇 번 가기도 전에 김순자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순자 씨, 접니다. 혹시 박정희라는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기억을 더듬는 듯 했습니다. 모릅니다. 처음 듣는 이름입니다. 그럼 언니분이 남편 여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신 적은 없습니까? 김순자가 잠시 뜸을 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름은 말 안 했는데 언니가 죽기 전에 그 여자 목소리를 기억해뒀다고 했습니다. 아주 또렷하게요. 목소리를요? 네. 그리고 일기장에 다 적어놨다고 했습니다. 언니 책상 서랍에요. 근데 형부가 그 서랍을 귀신같이 지키면서 절대 안 보여줬습니다. 오정수 반장이 전화를 끊으며 벽에 걸린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이 형사, 장현태 교수 소환해. 지금 당장. 같은 날 오후 5시 조사실. 장현태가 고급 양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홀로 들어왔습니다. 63살의 나이가 무색하게 꼿꼿한 자세였지만 희끗희끗한 은발 아래 감춰진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변호사도 대동하지 않은 채 나타난 그를 보며 오정수 반장은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자신 있다 이거지. 오정수 반장이 맞은편 의자에 털썩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장현태 교수님 참고인 자격으로 모셨습니다. 경기도 광주 폐농가에서 부인 김순영 씨 유골 발견된 거 들으셨죠? 장현태의 얼굴에 과장된 충격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가 눈을 크게 뜨고 손을 가슴에 얹으며 탄식했습니다. 아내가 정말 그곳에 있었다니 믿기 어렵습니다. 어떤 천벌받을 놈이 아내를 해친 것 같습니다. 오정수 반장이 장현태의 연기를 싸늘하게 지켜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11년 전에는 아내분이 어디 갔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장현태가 고개를 푹 숙이며 슬픈 척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가출한 줄로만 알았습니다. 평소에 우울증이 심했거든요. 제가 아내를 찾으려고 얼마나 백방으로 뛰어다녔는지 모릅니다. 오정수 반장이 준비한 서류 한 장을 테이블 위에 툭 던졌습니다. 백방으로 찾으셨다. 그런데 1994년 8월 5일부터 12일까지 학교에는 개인 사유로 휴가를 내셨더군요. 장현태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랬습니까? 워낙 오래전 일이라. 당시 경찰 진술에는 아내 가출 후에도 평소처럼 출근해서 강의했다고 하셨는데요. 기록이랑 말이 다릅니다.
장현태가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손수건으로 닦으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11년 전 일이라 기억이 섞였나 봅니다. 아내가 없어져서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혼동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오정수 반장이 고개를 끄덕이는 척하다가 기습적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박정희라는 사람 아십니까? 장현태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너무 변화가 없어서 오히려 더 부자연스러운 반응이었죠. 박정희, 학과 조교였습니다. 업무상 알고 지냈을 뿐 사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오정수 반장이 증거물 봉투에서 낡은 편지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김순영 씨가 남긴 편지 봉투입니다. 뒷면에 2880으로 시작하는 조교실 전화번호가 적혀 있더군요. 업무상 아는 사이인데 부인이 왜 이 번호를 적어뒀을까요? 장현태가 봉투를 흘깃보고는 황급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글쎄요. 아내가 왜 적었는지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오정수 반장의 시선이 장현태의 무릎 위에 놓인 손으로 향했습니다. 가지런히 모은 손가락 끝이 걷잡을 수 없이 떨리고 있었죠. 오정수 반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장현태가 도망치듯 자리에서 일어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저도 아내의 억울함을 풀고 싶으니까요. 장현태가 조사실을 빠져나가자마자 밖에서 지켜보던 이 형사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반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딱 걸려들었죠? 오정수 반장이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입에 물며 피식 웃었습니다. 연기를 하고 있어. 근데 아주 서툴러. 무대 위에 처음 선 초짜 같아. 4월 17일 오정수 반장과 이 형사는 경기도 분당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박정희의 현재 거주지를 파악하고 잠복에 들어간 것이죠. 아파트 단지 앞 낡은 슈퍼마켓 평상에 앉아 오정수 반장이 주인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사장님, 저기 3동 사는 박정희라는 여자분 혹시 아십니까? 주인이 뻥튀기를 먹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죠. 10년 넘게 저기서 혼자 사는 여자잖아. 말수도 없고 조용해. 근데 가끔 어떤 나이 든 양반이 찾아오더라고. 오정수 반장의 눈이 맹수처럼 번뜩였습니다. 어떻게 생긴 사람입니까? 키가 훤칠하고 머리가 희끗희끗한 양반이야. 차가 아주 좋아. 번쩍거리는 검은색 큰 차를 타고 오더라고. 오정수 반장이 아파트 단지가 한눈에 들어오는 골목에 차를 세우고 기나긴 기다림을 시작했습니다. 이틀째 되는 4월 18일 저녁 7시. 어둠이 깔리기 시작한 아파트 입구로 검은색 그랜저 승용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오정수 반장이 망원경으로 차량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빙고. 장현태의 차였습니다. 오정수 반장이 핸들을 꽉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11년째 만나고 있었어. 뻔뻔한 것들. 차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오정수 반장이 휴대폰을 꺼내 김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순자 씨, 혹시 언니 책상 서랍에 정확히 뭐가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전화기 너머로 김순자의 한 맺힌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릅니다. 형부가 그 서랍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게 했습니다. 아마 아직도 그 집에 그대로 있을 겁니다. 오정수 반장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박정희의 아파트 거실에 불이 켜지고 두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오정수 반장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결국 답은 그 방에 있어. 어떻게든 그 책상 서랍을 열어야 해. 2005년 4월 20일 광주경찰서 강력반 사무실. 오정수 반장이 전화기 수화기를 들고
천천히 번호를 눌렀습니다. 상대는 장현태의 아들 장민수였습니다. 신호음이 4번 길게 울린 뒤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장민수 씨 되십니까? 광주경찰서 강력반 오정수 반장입니다. 어머니 김순영 씨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짧지만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유골이 발견됐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유품 확인에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머니가 쓰시던 책상을 좀 봐야 할 것 같아서요. 장민수가 뜸을 들이다 곤란한 듯 대답했습니다. 그건 아버지께 먼저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마음대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서. 오정수 반장이 펜을 탁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장민수 씨, 법적으로 피해자 직계 가족인 아드님 동의만 있어도 수색은 가능합니다. 아버님 허락은 필요 없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민수의 거친 숨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전해졌죠. 아버지가 정말 어머니 죽음에 관련되어 있다면 저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정수 반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현명한 판단입니다. 내일 오전에 뵙겠습니다. 4월 21일 오전 10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아파트. 오정수 반장과 이 형사가 장민수의 안내를 받아 현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33살의 장민수는 며칠 새 급격히 야윈 얼굴이었고 턱에는 정리되지 않은 수염이 덥수룩했습니다. 눈 밑에 드리워진 짙은 그늘이 그의 심리 상태를 대변하고 있었죠. 장민수가 서재 방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제주도에 계십니다. 학교 안식년이라서 내려가 계신 지 좀 됐습니다. 거실을 지나 들어선 서재 구석에는 낡은 나무 책상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사람 손을 타지 않은 듯 뽀얀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죠. 장민수가 책상 앞에 서서 씁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11년 동안 아무도 안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절대 손대지 말라고 엄명을 내리셨거든요. 엄마 물건은 건드리지 않는 게 예의라면서. 오정수 반장이 하얀 면장갑을 끼며 물었습니다. 열어봐도 되겠습니까? 장민수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정수 반장이 서랍 손잡이를 잡아당겼습니다. 철컥. 굳게 잠겨 있었죠. 이 형사가 가방에서 공구를 꺼내 능숙한 솜씨로 자물쇠를 비틀어 열었습니다. 끼익, 낡은 경첩이 비명을 지르며 서랍이 열렸습니다. 서랍 안에는 낡은 일기장 한 권과 빛바랜 사진 몇 장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오정수 반장이 일기장을 집어들었습니다. 표지에 1994라는 숫자가 굵은 펜으로 적혀 있었죠. 오정수 반장이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6월과 7월의 기록이 깨알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6월 15일. 남편 전화 통화가 이상하다. 밤마다 서재 문을 잠그고 누군가와 속삭이듯 통화한다. 오정수 반장이 침을 묻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6월 28일. 남편이 씻으러 간 사이 조교실로 다시 전화를 걸었다. 여자가 받았다. 아주 젊은 목소리였다. 장민수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오정수 반장은 멈추지 않고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7월 10일. 그 여자 목소리를 똑똑히 기억해뒀다. 언젠가 쓸모가 있을 것이다. 오정수 반장의 눈이 매섭게 가늘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실종 직전의 마지막 기록이 나왔습니다. 7월 25일. 그 여자에게 직접 전화했다. 내가 누군지 밝혔다. 당신이 내 남편과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다 안다고 말했다. 이 형사가 오정수 반장 옆에서 일기장을 들여다보며 탄식했습니다. 7월 25일이면 돌아가시기 딱 열흘 전입니다. 오정수 반장이 일기장을 덮으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도화선이었어. 아내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걸 그 여자한테 알린 거지. 장민수가 책상 모서리를 잡고 비틀거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3시 광주경찰서 조사실. 박정희가 짙은 선글라스를 쓴 채 도도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45살의 그녀는 몸에 딱 붙는 검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붉게 칠한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죠. 오정수 반장이 의자를 당겨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박정희 씨, 참고인 자격으로 모셨습니다. 장현태 교수와 어떤 관계입니까? 박정희가 선글라스를 벗지 않은 채 턱을 치켜들고 대답했습니다. 오래전 대학원 선후배 관계였을 뿐입니다. 그게 다예요. 지금도 만나고 계시죠? 박정희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연락 끊긴 지 오래됐습니다. 오정수 반장이 서류 봉투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탁 놓았습니다. 4월 18일 저녁 7시 장현태 교수 차량이 박정희 씨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CCTV 사진입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박정희의 손이 무릎 위에서 움찔했습니다. 그건 그냥 우연히 1994년 7월 25일 김순영 씨로부터 전화 받은 적 있습니까? 박정희가 고개를 획 돌리며 날카롭게 대답했습니다. 11년 전 일을 제가 어떻게 기억합니까? 기억 안 납니다. 오정수 반장이 일기장 사본을 꺼내 박정희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김순영 씨가 직접 쓴 일기입니다. 7월 25일 그 여자에게 직접 전화했다. 내가 누군지 밝혔다. 박정희의 안색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녀의 긴 손가락이 테이블을 불규칙하게 두드리기 시작했죠. 오정수 반장이 몸을 앞으로 숙이며 박정희를 압박했습니다. 김순영 씨가 박정희 씨에게 전화한 뒤 열흘 만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땅속에서 시신으로 발견됐고요. 이게 우연입니까? 박정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변호사를 부르겠습니다. 오정수 반장이 여유롭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시죠. 어차피 다시 뵙게 될 겁니다. 박정희가 신경질적으로 조사실을 나간 뒤 이 형사가 오정수 반장에게 다가왔습니다. 반장님 보셨습니까? 손이 달달 떨리던데요. 봤어. 뭔가 알고 있어. 그것도 아주 결정적인 걸. 4월 22일 오전 예상치 못한 인물이 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제주도에 있다던 장현태가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것이죠. 오정수 반장이 조사실에서 그를 맞았습니다. 장현태는 헝클어진 머리에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가 의자에 앉자마자 다급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반장님, 박정희와의 관계 인정합니다. 오정수 반장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갑자기 왜 인정하십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모르는 사이라더니. 장현태가 두 손을 모아 쥐며 대답했습니다. 숨겨봤자 소용없을 것 같아서요. 내연 관계였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아내 실종 일과는 무관합니다. 맹세코 저는 아내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도 아내를 찾고 싶었습니다. 오정수 반장이 장현태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박정희가 소환됐다는 소식을 듣고 불륜 사실만 인정해서 살인 혐의는 피해가려는 얄팍한 수작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돌아가셔도 됩니다. 장현태가 안도한 표정으로 나간 뒤 이 형사가 서류 뭉치를 들고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반장님, 1994년 10월 장현태 교수가 금매로 팔아치운 경기도 광주 땅 토지거래 내역 분석 끝났습니다. 뭐가 나왔어? 이 형사가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매수자가 장현태 교수 대학 동기입니다. 시세보다 무려 40%나 낮은 가격에 넘겼습니다. 거의 거저준 거죠. 오정수 반장이 서류를 받아들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급전이 필요했던 것도 아니고 헐값에 넘겼다? 입막음이거나 빨리 털어버리고 싶었던 거야.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그 땅 위치가 이 형사가 지도 위의 한 점을 가리켰습니다. 시신 유기 장소인 폐농가에서 불과 50m 거리입니다. 오정수 반장이 서류를 덮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이 확신으로 불타올랐습니다. 놈은 그 땅을 알고 있었던 거야. 처음부터 거기가 제일 안전한 무덤이라고 생각했던 거지. 2005년 4월 24일 광주경찰서 조사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오정수 반장이 조용히 장민수를 다시 불렀습니다. 장민수가 의자에 앉으며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렸지만 깍지 낀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오정수 반장이 그 떨림을 놓치지 않고 입을 열었습니다. 장민수 씨, 1994년 당시 상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여쭤봐야겠습니다. 장민수가 마른 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어머니 실종되시던 1994년 8월,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군복무 중이었습니다. 강원도 화천에서요. 어머니가 사라졌다는 건 한 달 뒤에야 알았습니다. 오정수 반장이 펜을 손가락 사이로 돌리며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뭐라고 들으셨습니까? 장민수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테이블 위를 배회했습니다. 어머니가 심한 우울증으로 집을 나갔다고 했습니다. 백방으로 찾고 있는데 연락이 안 된다고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으셨습니까? 장민수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믿었습니다. 아니, 믿을 수밖에 없었죠. 10년 동안 어머니가 가족을 버리고 도망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원망했습니다. 오정수 반장이 서류철을 펼치며 툭 던지듯 물었습니다. 박정희라는 사람 아십니까? 장민수의 표정이 순식간에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눈동자가 갈 곳을 잃고 심하게 흔들렸죠. 아버지 집에서 몇 번 본 적 있습니다. 뭐라고 소개받으셨습니까? 먼 친척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고향 후배라고도 하고요. 장민수가 거친 손으로 마른 세수를 했습니다. 근데 친척치고는 너무 자주 왔습니다.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기도 했고요. 오정수 반장이 옆에 앉은 이 형사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이 형사가 기다렸다는 듯 1994년 달력이 그려진 서류를 꺼내 펼쳤죠. 장민수 씨 1994년 8월 군복무 기록 확인했습니다. 8월 1일부터 4일까지 정기휴가로 집에 계셨더군요. 장민수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창백해졌습니다. 8월 5일 새벽 4시 30분 부대 복귀를 위해 첫 차를 타려고 집을 나서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정수 반장이 상체를 앞으로 숙이며 장민수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장민수 씨, 8월 4일 밤, 그날 밤 집에서 뭘 보셨습니까? 장민수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의 좁은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죠. 조사실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입을 여셔야 합니다. 그래야 어머니 한을 풀어드립니다. 한참 뒤 장민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부모님이 심하게 싸우셨습니다. 어떻게 싸우셨습니까? 내용을 들으셨나요? 장민수가 떨리는 두 손을 꽉 맞잡으며 힘겹게 입을 뗐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혼 서류하고 재산분할 요구서라고 소리치셨습니다. 오정수 반장이 펜을 내려놓고 장민수의 눈을 응시했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장민수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떨려 나왔습니다.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미쳤냐고 소리쳤습니다. 내 사회적 체면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교수가 이혼남 꼬리표 달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요? 그냥 물러서셨습니까? 장민수가 고통스러운 듯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아니요. 당신 여자 있는 거 다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학교에 알리고 다 터뜨리겠다고요. 오정수 반장과 이 형사가 짧게 눈을 마주쳤습니다. 예상이 맞았습니다. 그날 밤이 결정적인 트리거였던 것이죠. 그 뒤로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무서워서 방에 들어갔습니다. 싸움 소리가 잦아들길래 부모님이 잠든 줄 알고 다음날 새벽에 도망치듯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오정수 반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뒤로 어머니와 연락한 적 있습니까? 장민수가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8월 5일 오전에 부대 복귀해서 집으로 전화했습니다. 아버지가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화나서 친정에 갔다고 했습니다. 장민수의 어깨가 크게 들썩였습니다. 그게 어머니에 대해 들은 마지막 소식이었습니다. 조사실의 무거운 침묵이 납덩이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오정수 반장이 종이컵에 물을 따러 장민수 앞에 놓았습니다. 물 한 잔 드십시오. 물을 마신 장민수가 결심한 듯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꼬깃꼬깃해진 사진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죠. 이건 11년 전 제대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서랍을 자물쇠로 채우려는 걸 보고 그 전에 몰래 빼돌린 겁니다. 오정수 반장이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옷차림으로 보아 1994년 여름으로 추정되는 사진이었습니다. 장현태와 박정희가 어느 허름한 식당에서 나란히 앉아 국밥을 먹고 있었죠. 두 사람의 어깨는 연인처럼 다정하게 맞닿아 있었습니다. 오정수 반장이 사진 뒷면을 확인했습니다. 김순영의 필체로 7월 20일 을지로라고 적혀 있었죠. 왜 경찰에 바로 안 알리고 이걸 갖고 계셨습니까? 장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맺혀 있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아버지니까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유골이 발견되고 나서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11년 동안 그 차가운 땅 속에 있었다는 거요. 장민수가 주먹을 꽉 쥐어 테이블을 눌렀습니다. 저도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아버지 때문에 돌아가신 거라면 저는 더 이상 아버지 편을 들 수 없습니다. 오정수 반장이 사진을 증거물 봉투에 조심스럽게 넣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아버지를 상대로 싸워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장민수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야죠. 어머니한테 그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전부니까요. 오정수 반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장민수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의 손길에는 형사로서의 냉철함 대신 인간적인 위로가 담겨 있었죠. 용기 있는 결정입니다. 정말 큰 결심하셨습니다. 장민수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조사실 문고리를 잡기 전 그가 멈칫하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반장님,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됩니까? 말씀하세요. 제가 그날 밤 집을 안 나가고 어머니 옆에 있었으면 어머니가 지금 살아계셨을까요? 오정수 반장이 안타까운 눈빛으로 장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은 장민수 씨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장민수가 깊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조사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오정수 반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두 사람을 분리해야 해. 아들은 넘어왔고 남은 건 장 교수와 박정희,
그 두 사람의 입을 여는 거야. 2005년 4월 26일 광주경찰서 강력반 사무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오정수 반장이 이 형사에게 짧고 굵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장현태하고 박정희 동시에 소환해. 절대 서로 마주치게 하지 말고 조사실 따로 배치해서 대기시켜. 이 형사가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오후 2시 장현태와 박정희가 약속이라도 한 듯 시차를 두고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를 모른 채 장현태는 1번 조사실로, 박정희는 복도 끝 3번 조사실로 안내되었죠. 오정수 반장은 숨을 한번 크게 고르고는 먼저 박정희가 있는 3번 조사실 문을 열었습니다. 박정희는 이번에도 짙은 선글라스를 쓰고 자신의 표정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은 손은 평온해 보였지만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오정수 반장이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며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탁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장민수가 건네준 을지로 식당에서 찍힌 바로 그 사진이었습니다. 이거 김순영 씨가 직접 미행해서 찍은 겁니다. 당신들 관계 이미 11년 전부터 다 알고 계셨습니다. 박정희가 사진을 내려다보자마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녀는 신경질적으로 선글라스를 벗어 테이블 위에 던지듯 놓고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관계는 인정합니다.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오정수 반장이 상체를 앞으로 숙이며 박정희의 눈을 쏘아봤습니다. 김순영 씨가 사라진 그날 일에도 관여했습니까? 박정희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장 교수가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전 그냥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을 뿐이에요. 오정수 반장의 눈매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알아서 처리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었습니까? 박정희가 시선을 피하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혼하고 저와 재혼하겠다는 뜻으로 알았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하겠다고 했으니까요. 오정수 반장이 펜을 테이블 위에 굴리며 차갑게 물었습니다. 재혼이라 그런데 왜 11년이 지난 지금까지 재혼 안 하셨습니까? 법적으로 홀몸이 된 지가 언젠데. 박정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였죠. 그 침묵이 바로 대답이었습니다. 오정수 반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나가지 마시고. 오정수 반장이 복도를 가로질러 1번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장현태는 고급 양복 소매를 만지작거리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앉아 있었죠. 오정수 반장이 맞은편에 앉으며 대뜸 입을 열었습니다. 박정희 씨가 자백했습니다. 1994년 8월 4일 밤 당신과 함께 있었다고 진술하더군요. 장현태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테이블 위를 배회하던 손이 딱 멈췄죠. 그 여자가 뭐라든 나는 아내를 해친 적 없습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장현태가 억울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집에서 아내와 말다툼만 하고 잠들었습니다. 그게 다예요. 오정수 반장이 품에서 수첩을 꺼내며 천천히 물었습니다. 장현태가 스스로 쳐놓은 덫에 걸려든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이라 제가 아직 며칠인지 말도 안 했는데 언젯밤 말씀이십니까? 장현태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동공이 심하게 흔들렸죠. 아니, 아내가 사라진 밤 말이요. 8월 4일 밤 아닙니까? 오정수 반장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력이 아주 좋으시네요. 11년 전 날짜를 그렇게 정확히 기억하시고. 알겠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4월 27일 오전 국과수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6월 정밀 부검 결과가 팩스로 도착한 것이죠. 오정수 반장이 팩스 용지를 낚아채듯 받아들고 내용을 훑어내렸습니다. 두개골 후면에서 둔기에 의한 함몰 골절 흔적 다수 발견. 사인은 외부 충격에 의한 두부 손상으로 추정됨. 이 형사가 옆에서 결과지를 들여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반장님, 이건 넘어져서 생긴 상처가 아닙니다. 뒤에서 작정하고 내려친 겁니다. 그래.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야. 의도적으로 가격해서 숨을 끊어놓은 거지. 오정수 반장이 의자에 걸어둔 점퍼를 거칠게 집어들었습니다. 이 형사, 경기도 광주 가자. 현장 주변 샅샅이 다시 뒤져. 목격자가 없을 리가 없어. 오후 3시 경기도 광주 폐농가 현장. 유골이 수습된 구덩이 주변에는 노란 폴리스라인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습니다. 오정수 반장이 흙냄새를 맡으며 주변 지형을 눈에 담았습니다. 폐농가에서 500m쯤 떨어진 언덕배기에 다 쓰러져가는 낡은 농가가 한 채 보였죠. 오정수 반장이 삐걱거리는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십니까? 잠시 후 굽은 허리를 지팡이에 의지한 노인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76살의 농부 이 씨는 햇볕에 검게 그을린 얼굴로 낯선 방문객들을 경계했죠. 니시오? 무슨 일로 왔어? 오정수 반장이 공손하게 경찰 신분증을 보여주며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저 아래 폐농가에서 유골 나온 거 아시죠? 혹시 1994년 8월 여름에 뭐 이상한 거 보신 적 없으십니까? 농부 이 씨가 지팡이를 짚은 채 먼 산을 바라보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1994년이라 그때 내가 67이었나 8이었나? 이 씨가 무릎을 탁 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기억나. 8월 초였을 거야.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때였지. 내가 새벽 일찍 밭에 나가는데 그 빈집 쪽으로 승용차 2대가 줄지어 들어가는 걸 봤어. 오정수 반장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차 2대요? 어떤 차였습니까? 기억나십니까? 하나는 서울 번호판 단 시꺼먼 큰 차였어. 아주 번쩍번쩍했지. 그리고 뒤따라가는 차는 조그만 하얀색 차였고 이 형사가 흥분한 손놀림으로 수첩에 받아 적었습니다. 시간은요? 새벽 몇 시쯤이었습니까? 글쎄, 6시 다 됐을 무렵인가. 해가 막 뜨려고 하늘이 느스름하게 밝아올 때였으니까 그쯤 됐을 거야. 오정수 반장이 이 씨의 두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차로 돌아온 뒤 이 형사가 미리 조사해 둔 차량 등록 원부를 급하게 뒤적였습니다. 반장님, 1994년 당시 장현태 교수 차량 검은색 그랜저였습니다. 서울 일로 시작하는 번호판이고요. 박정희 차는 흰색 프라이드였습니다. 소형차요. 오정수 반장이 차창 밖으로 보이는 폐농가를 바라보며 싸늘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랜저와 프라이드 2대가 같이 왔어. 혼자서 옮긴 게 아니야. 둘이서 같이 시신을 싣고 와서 묻은 거야. 4월 28일 오정수 반장은 죄수의 딜레마 작전을 쓰기로 했습니다. 두 피의자를 절대 대면시키지 않은 채 각각의 조사실에 따로 연락을 취했죠. 장현태에게는 박정희 씨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모든 걸 털어놓기 시작했다. 당신이 주범이라고 하더라고 흘렸습니다. 반대로 박정희에게는 장현태 교수가 당신에게 살인 교사 혐의까지 뒤집어 씌우려 한다. 자기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하더라고 전했죠. 그리고 꼬박 이틀 동안 경찰은 두 사람에게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 말리는 침묵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불안과 공포,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의심이 극에 달할 때쯤이었습니다. 4월 28일 저녁 7시 당직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박정희가 면담을 요청해 온 것입니다. 오정수 반장이 3번 조사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박정희가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며칠 동안 잠을 못 잔 듯 붉게 충혈되어 있었죠. 무슨 일로 부르셨습니까? 박정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참아왔던 눈물이 뚝뚝 떨어져 내렸습니다. 반장님, 11년 동안 재혼하겠다는 그 사람 약속 하나만 믿고 기다렸습니다. 박정희의 목소리가 원망과 회한으로 가늘게 떨렸습니다. 교수 체면 때문에 지금은 안 된다. 5년만 기다려라. 10년만 기다려라. 그렇게 11년이 지났습니다. 바보처럼 숨죽이고 살았어요. 오정수 반장이 아무 말 없이 휴지를 건넸습니다. 박정희가 휴지를 꽉 쥐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저 혼자 다 뒤집어 쓰게 생겼네요. 그 사람은 빠져나가고 저만 죽이려 만들려는 거잖아요. 박정희가 손등으로 거칠게 눈물을 닦아내며 도끼 어린 눈으로 오정수 반장을 바라봤습니다.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그 뜨거웠던 여름밤에 저와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했는지 전부 다요. 2005년 4월 29일 광주경찰서 조사실 안은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오정수 반장과 이 형사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앉아 고개를 푹 숙인 박정희를 응시하고 있었죠. 박정희의 두 손은 테이블 위에서 갈 길을 잃은 듯 서로 엉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오정수 반장이 녹음기 버튼을 누르자 붉은 램프가 깜빡이며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합시다. 1994년 여름 그 시작부터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박정희가 가슴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듯한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7월 25일이었습니다. 대학원 조교실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차분하지만 서늘한 목소리로 내가 누군지 안다. 당신이 내 남편과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다 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박정희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김순영 씨였군요. 예. 장 교수 부인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손이 벌벌 떨려서 바로 장 교수한테 연락했습니다. 오정수 반장이 펜을 들어 메모할 준비를 하며 물었습니다. 장 교수가 뭐라고 하던가요? 당황하던가요? 박정희가 깍지 낀 손에 힘을 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덤덤했습니다. 걱정 마라. 내가 다 알아서 정리하겠다.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정리하겠다라. 그게 무슨 뜻이었습니까? 박정희의 얼굴이 고통스럽게 일그러졌습니다. 며칠 뒤 김순영 씨가 장 교수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내놓으라고 했고 불륜 사실을 학교에 알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답니다. 오정수 반장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박정희를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장 교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눈빛이 변했죠. 박정희가 마른 침을 삼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7월 30일이었습니다. 장 교수가 저를 은밀히 불렀습니다. 그러고는 술을 벌컥벌컥 마시더군요. 뭐라고 하던가요? 저 여자가 입을 열면 나는 끝이다. 1990년대 대학 사회에서 교수가, 그것도 서울대 교수가 불륜 스캔들이 터지면 바로 파면이다. 거기다 재산까지 뺏기면 난 빈 껍데기만 남는다. 오정수 반장이 쓰던 펜을 멈추고 박정희를 응시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였습니까? 박정희가 눈을 질끈 감았다 떴습니다. 저 여자가 사라져야 우리가 산다.
그 방법밖에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조사실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이 형사가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받아 적고 있었죠. 그 말을 듣고 가만히 계셨습니까? 말리지 않으셨어요? 박정희가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에는 설마 진짜로 그럴까 싶었습니다. 그냥 홧김에 하는 소리거나 협박해서 입을 막겠다는 뜻으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군요. 박정희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8월 4일 밤이었습니다. 장 교수에게서 호출이 왔습니다. 오정수 반장이 상체를 앞으로 숙이며 압박했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오늘 밤 끝내겠다. 아들이 새벽 첫 차로 부대에 복귀하면 바로 실행한다. 집 앞으로 와서 차 안에서 대기해라. 오정수 반장이 펜을 내려놓고 팔짱을 꼈습니다. 그래서요? 시키는 대로 했습니까? 박정희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밤 11시쯤 신림동 아파트 근처 어두운 골목에 차를 세우고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그 다음엔요? 새벽 4시 반쯤이었습니다. 아들 장민수 씨가 집을 나서는 게 보였습니다. 큰 가방을 메고 터벅터벅 걸어가더군요. 박정희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꼈습니다. 아들이 사라지고 5분 뒤에 삐삐가 울렸습니다. 장 교수였습니다. 올라와라.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오정수 반장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올라가셨습니까? 박정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김순영 씨가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 형사가 펜을 멈추고 박정희를 노려봤습니다. 상태가 어땠습니까? 살아 있었습니까? 박정희의 목소리가 쇳소리처럼 갈라졌습니다. 아니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머리 밑으로 검붉은 피가 흥건하게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장 교수가 뭐라고 변명하던가요? 박정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다투다가 홧김에 밀쳤는데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혔다. 사고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정수 반장이 예리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그 말 믿으셨습니까? 박정희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요. 거실 테이블 위에 묵직한 크리스털 잿더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모서리에 피가 묻어 있었죠. 조사실에 다시금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정수 반장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신고는 안 했습니까? 박정희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오열했습니다. 신고는커녕 시신을 옮기는 걸 도왔습니다. 장 교수가 시신을 싣고 앞장서고 저는 제 차로 뒤따라 경기도 광주까지 갔습니다. 폐농가까지요? 예. 장 교수가 그 근처에 자기 땅이 있다고 빈집이라 아무도 모를 거라고 했습니다. 오정수 반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창문에 비친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죠. 11년입니다. 11년 동안 그 끔찍한 비밀을 안고 사람 탈을 쓰고 사신 겁니다. 박정희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중얼거렸습니다. 5년만 기다리면 잠잠해질 거라고 그럼 재혼하자고 했습니다. 그 말만 믿고 미련하게 기다렸습니다. 오정수 반장이 조사실 문을 벌컥 열며 이 형사에게 소리쳤습니다. 장현태 데려와. 당장. 10분 뒤 장현태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조사실에 들어왔습니다. 며칠 사이 늙어버린 듯 얼굴이 푸석했고 고급 양복깃은 볼품없이 구겨져 있었죠. 오정수 반장이 자리에 앉기도 전에 박정희의 진술 내용을 쏟아부었습니다. 장현태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 여자가 미쳤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저는 아내와 말다툼만 했을 뿐입니다. 오정수 반장이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탁 내리쳤습니다. 거짓말?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경기도 광주 농부 이 씨의 증언입니다. 장현태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1994년 8월 초 동틀 무렵에 승용차 2대가 폐농가 쪽으로 들어가는 걸 똑똑히 봤답니다. 그건 한 대는 서울 번호판 단 검은색 그랜저. 당신 차였지? 그리고 뒤따라가는 차는 흰색 프라이드. 박정희 차였고 장현태가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그의 손가락이 걷잡을 수 없이 떨리고 있었죠. 오정수 반장이 또 다른 서류를 꺼내 장현태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건 국과수 부검 결과입니다. 김순영 씨 두개골 후면에 둔기로 인한 함몰 골절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장현태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넘어져서 생긴 상처가 아닙니다. 뒤에서 작정하고 내려친 겁니다. 그것도 여러 번. 장현태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축 처진 어깨가 그의 패배를 인정하고 있었죠. 그날 밤 다투다가 아내가 저를 너무 몰아세웠습니다. 그러다 넘어져서 머리를 다쳤는데 장현태의 목소리가 기어들어갔습니다. 확인해 보니 이미 숨이 끊어진 것 같아서 너무 당황해서 박정희를 불렀습니다. 맹세코 죽일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냥 사고였습니다. 오정수 반장이 부검 결과지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고? 재떨이를 들고 뒤에서 머리를 내리치는 사고도 있습니까? 그건 사고가 아니라 명백한 범행입니다. 장현태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군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긴 탄식을 내뱉었죠. 오정수 반장이 주머니에서 수갑을 꺼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철컹 차가운 금소금이 조사실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장현태 씨, 당신을 아내 김순영 씨 살해 및 사체 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2005년 5월 2일 검찰청 브리핑룸에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검찰 관계자가 굳은 표정으로 마이크 앞에 섰죠. 피의자 장현태는 아내의 목숨을 앗아가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피의자 박정희는 이를 방조하고 적극 가담한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습니다. 기자들의 웅성거림 속에서 관계자가 덧붙였습니다. 박정희는 범행 당일 밤 현장 근처에서 망을 보고 시신 운반을 도왔습니다. 단순 방조가 아닌 범행을 완성시킨 공범으로 판단했습니다. 뉴스를 지켜보던 시민들이 혀를 찼습니다. 배운 사람이 더 무섭다니까. 11년을 어떻게 저러고 살았대? 2005년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법정. 첫 번째 공판이 열리는 날 법정안은 무거운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피고인석으로 들어오는 장현태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죠. 늘 입던 고급 양복 대신 칙칙한 회색 수의를 입고 양손에는 차가운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안경 너머로 장현태를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까? 장현태가 고개를 저으며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판사님. 말다툼 중에 일어난 우발적인 사고였습니다. 절대 계획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검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발적 사고라고요? 피고인은 아내가 이혼을 요구한 직후 학교에 휴가를 냈고 시신을 묻을 장소를 사전에 답사했습니다. 검사가 증거 기록을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공범 박정희에게 오늘 밤 끝내겠다고 연락했습니다. 이게 계획이 아니면 뭡니까?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있던 김순자가 입을 틀어막고 오열했습니다. 손에 쥔 손수건이 눈물로 흥건하게 젖어 있었죠. 저 나쁜 놈, 짐승만도 못한 놈. 구석진 자리에
홀로 앉은 장민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깍지 낀 손가락이 하얗게 질리도록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11월 드디어 선고 공판의 날이 밝았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법정 안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죠. 피고인 장현태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11년간 끔찍한 범행을 은폐하고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인 장현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장현태의 고개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어깨가 무너져 내릴 듯 축 처져 있었죠. 피고인 박정희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범행을 알고도 묵인하고 적극 가담한 죄가 매우 무겁습니다. 박정희가 멍한 눈으로 방청석을 둘러봤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갈 곳을 잃고 흔들렸죠. 5년만 기다려라던 달콤한 약속은 결국 차가운 감옥이라는 비극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며칠 뒤 장민수가 교도소 접견실을 찾았습니다. 두꺼운 투명 유리창 너머로 수의를 입은 장현태가 앉아 있었죠. 불과 몇 달 사이 그의 머리에는 하얀 서리가 잔뜩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장민수가 유리창 앞에 앉아 한참 동안 말없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장현태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눈을 차마 마주하지 못하고 시선을 옆으로 피했죠. 도대체 왜 그러셨습니까? 어머니한테 그리고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장현태의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아무런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긴 침묵만이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죠. 장민수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이게 마지막입니다. 장민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접견실을 빠져나갔습니다. 2005년 12월 충북 제천의 한 야산.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오는 산자락에 장민수와 김순자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앞에는 방금 흙을 덮은 작은 묘비가 세워져 있었죠. 11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김순영이 편안히 눕게 된 자리였습니다. 김순자가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언니, 이제야 집에 왔네. 너무 늦어서 미안해. 거긴 춥지 않지? 장민수가 옆에 서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람에 날린 마른 낙엽들이 묘비 위로 사뿐히 내려앉았습니다. 이모, 이제 가시죠. 어머니도 편히 쉬고 싶으실 겁니다. 그래, 가야지. 이제 다 끝났으니까. 산을 내려온 김순자가 법원 앞에서 기다리던 기자들에게 짧게 입을 열었습니다. 11년 동안 우리 언니가 그 차가운 땅 속에 혼자 있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모실 수 있게 돼서 그것만으로도 다행입니다. 김순자는 더 이상의 질문을 거절하고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이 한결 가벼워 보였습니다. 같은 달 광주경찰서 강당에서는 조촐한 퇴임식이 열렸습니다. 30년 형사 생활을 마감하는 오정수 반장의 마지막 날이었죠. 후배 형사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내는 가운데 오정수 반장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어이, 다들 조용. 갈 사람 말 좀 하자. 좌중이 조용해지자 오정수 반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후배들을 둘러봤습니다. 내가 옷 벗으면서 딱 한 가지만 당부한다. 피해자 가족의 말을 끝까지 들어라. 귀찮다고 증거 없다고 무시하지 마라. 오정수 반장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11년 전에 누군가 그 동생의 말을 제대로 들어줬더라면 그 억울한 여자가 그렇게 오래 땅 속에 묻혀 있진 않았을 거다. 알겠나? 맨 앞줄에 서 있던 이 형사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반장님. 2006년 봄 장민수는 부모님의 흔적이 남은 관악구 아파트를 처분했습니다.
이삿짐 트럭이 떠나고 텅 빈 집에는 어머니가 쓰던 낡은 나무 책상 하나만 덩그러니 남겨졌죠. 장민수는 지방으로 떠나며 그 책상 하나만 챙겼습니다. 서랍을 열어보았지만 그곳에는 이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비밀도 아픔도 11년의 세월과 함께 모두 사라져버렸죠. 같은 해 여름 장민수가 경기도 광주 페논가터를 다시 찾았습니다. 철거된 자리에는 이름 모를 잡초들만 무성하게 자라나 과거의 비극을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장민수가 품에서 하얀 편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겉면에는 어머니께라고 적혀 있었죠. 장민수가 편지를 땅 위에 살포시 내려놓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여름바람이 불어와 편지 모서리를 팔락거렸습니다. 어머니, 거기선 아프지 마세요. 장민수가 미련 없이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며칠 뒤 이 형사가 그 자리를 우연히 지나다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흙먼지가 묻은 편지를 집어들었던 이 형사는 수신인을 확인하고는 엷은 미소를 지으며 다시 제자리에 내려놓았습니다. 잘 가쇼. 이제는 아들 마음이 닿았을 거요. 그해 겨울 제천 야산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인 김순영의 묘비 앞에 반짝이는 물건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장민수가 다녀간 흔적이었습니다. 녹슬고 낡았지만 깨끗하게 닦인 손목시계 하나. 시계 뒷면에는 K, S, Y 1984라는 각인이 여전히 선명했죠. 한방눈이 한 겹, 두 겹, 세상의 모든 아픔을 덮어주듯 쌓여갔습니다. 그렇게 11년의 긴 겨울을 끝내고 김순영은 비로소 따뜻한 고향의 품에서 영원한 잠에 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잘 들었다고 한마디 남겨주신다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하루에도 고요한 빛과 평온한 순간들이 스며들길 바라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